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따뜻한 국 냄새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김정수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꼭 쥐고 조심스레 걸었어요. 현관 앞에 서자 호흡을 한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미정의 또렷한 향수가 먼저 스며들었죠. 거실에는 사돈 내외가 앉아 있었고 유리 테이블 위엔 반짝이는 접시가 가지런했습니다. 정수는 준비해온 송편과 전 부친 것을 내밀었어요. 손끝에는 멀미 같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끝에 앉은 박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공기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떠 있었죠. 정수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는 반질거렸고 조리도구는 한 줄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녀는 반찬을 그릇에 옮기며 작은 숨을 고르고 상위 자리를 살폈습니다. 접시는 충분했지만 놓을 공간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체면을 지키려는 듯 미소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눈길은 자꾸 시계를 향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의자의 삐걱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손님처럼 오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요즘은 다 사서 먹습니다. 그녀는 상위를 정리하며 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드시기 편하실 때 시작하시죠. 미정은 접시를 돌렸고 정순이 가져온 그릇은 테이블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등의 힘줄이 두드러졌습니다. 준호는 물잔을 옮기며 자리를 수습하려 했죠. 식사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돈은 근황을 물었고 준호는 사업 이야기를 짧게 답했습니다. 미정은 새로 산 식기 세트를 설명했고 사돈은 가격을 가늠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 위치를 바꾸며 줄어드는 접시를 눈으로 셌습니다. 잠시 후 숟가락들이 멈추자 테이블에는 소음 대신 얇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산 정리 이야기는 다음에 얘기하자. 준호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땅은 말끝은 흐려졌어요. 사돈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족끼리 분명히 해두면 좋지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시선이 정순에게 옮겨갔습니다. 정순은 시계를 눌러보며 숨을 고르게 했어요. 오래된 가죽줄이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설거지가 시작되자 미정은 부엌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세요. 그녀는 수건을 씌운 접시를 한쪽에 쌓았어요. 기름 냄새가 금방 배어요. 정수는 싱크대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줄기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며 단단한 소리를 냈어요. 거실에 남은 정수는 소파의 솔기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천의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지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만 가끔 울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미정은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녀는 사돈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사돈은 애써 웃음을 지었고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펴는 동작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정의 말은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사돈 어르신 계신 자리이기도 하고요. 정수는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치에 놓인 가방에 지퍼를 닫고 보자기를 단단히 묶었어요. 준호는 현관으로 먼저 걸어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슬리퍼가 정렬된 칸은 흠잡을 데가 없었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붉은 숫자가 내려오며
빛났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유리 테이블에는 얼음물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 그녀가 가져온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 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바늘은 느리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손가락으로 시계 뒷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건물 밖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죠. 택시 불빛이 멀리 지나가고 정류장 표시등이 파란빛으로 깜빡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허리가 둔하게 저렸습니다. 정수는 보자기를 무릎 위로 당겨 올리고 호흡을 고르게 했어요. 휴대폰 화면에 미확인 메시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도로 건너편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고 낙엽이 천천히 내려앉았죠. 그는 일어나 버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차가 오려면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시계를 쥐었습니다. 가죽줄이 손바닥에 익숙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순서를 정하겠다고요. 김정수는 고향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냄새 대신 흙과 장작 타는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길가에는 수수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논두렁엔 허수아비가 삐뚤게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쥔 가방을 꼭 붙들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 세월 비가 새며 벽지는 얼룩졌고 천장엔 물자국이 동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현관에 걸어둔 남편의 옛 작업복이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죠. 옷자락에 손을 얹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 최명자가 마당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벌써 오셨어요?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더라. 장터에서도 식당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죠. 정수는 시장에 들러 고등어 한 손을 사고 계산대 위에 돈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 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3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려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식어갔습니다. 방 안은 해가 저물며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괜히 마음을 거슬렀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벽엔 새 아파트 분양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이장님, 집이랑 논 좀 팔까 해서요. 이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님, 그래도 이 동네 집값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나 혼자니까요. 며칠 뒤 중개업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쓰는 동안 정수는 부엌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자 그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은 정리된 듯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써야지. 그날 저녁 정수는
읍내 버스터미널 근처의 낡은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발에 있었고 간판은 오래된 분식집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어요. 손만 좀 보면 바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벽을 손끝으로 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주방기구가 쌓여 있었죠. 여기면 되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정수는 근처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을이 하늘에 번지고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어묵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다시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분식집 문 앞에 서 있던 김정수는 철문을 올리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은혜 분식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내부는 좁고 낡았지만 한쪽 벽에는 새 페인트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물소리와 함께 가게 안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첫 손님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라고 말하며 동전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손놀림을 서둘러 소스를 풀었고 떡이 끓는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그릇이 비워지고 그는 양념 맛이 괜찮네요라며 나갔습니다. 정수는 식탁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돼. 낮이 되자 학생 몇 명이 분식집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학교 근처라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싸게 파는 김밥을 손에 쥐고 웃으며 뛰쳐나갔죠.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정수는 장부에 꼼꼼히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폐점 후엔 계산대 옆에 앉아 도시락 반찬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팔 남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파는 부업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옆 점포 부동산에 들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주인 최명자는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다. 이 서류는 등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정수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느렸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명자는 감탄하듯 웃었죠. 형님, 이런 꼼꼼함이면 어디서든 먹고 살아요. 며칠 뒤 인근 여고에서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고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모네 떡볶이 진짜 맛있다. 글 한 줄이 가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었고 가게 앞엔 줄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분식집과 부동산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지친 몸을 기대며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입이 쌓이자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차장 부지 하나, 그리고 옆 건물. 글씨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가게 옆 공터, 임대료가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 정수는 그 땅을 계약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씨 맞죠? 명자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를 내밀며 빚 정리를 문의했습니다. 정수는 한 발 물러서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가슴이 잠시 멈춘 듯 했죠.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정수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엔 달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주차장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를 꺼내보니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빛이 잦아든 골목 끝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윤미정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탁자 위엔 미납 고지서와 대출 통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이 3달 만에 부도로 돌아섰습니다. 거래처는 연락이 끊겼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젠 전기세조차 연체되어 불이 꺼질 위기였죠. 미정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의 답은 짧았습니다. 압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저녁 2사람은 사돈 집을 찾아갔습니다. 식탁에는 고급 그릇이 정갈이 놓여 있었고 사돈 내외는 무표정했습니다. 미정이 말을 꺼내자 사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속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미정의 손끝이 떨렸지만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은행 직원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압류 고지서를 전달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문이 닫히자 미정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해 볼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요? 그날 밤 2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움과 후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매장 입구에는 중개인들과 입찰자들이 모여 있었죠. 미정은 준호와 함께 자리에 앉아 경매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번호표 37번이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며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84제곱미터, 입찰가 8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김정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제출하고 입찰표를 내밀었습니다. 경매장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죠. 입찰 결과가 발표되자 사회자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낙찰자 김정순. 그 한마디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낙찰 서류를 챙기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매장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코트를 여미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 든 봉투는 묵직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하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니까요. 경매장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오래 기다린 시간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처럼요. 아침 햇살이 고층 아파트 유리창을 비추며 미세한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김정수는 낡은 열쇠를 꽉 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그 집, 바로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윤미정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는 오래된 향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짐을 옮기다 남은 스티커 자국이 붙어 있었고 벽엔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마루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식탁 위에는 버려진 사진 한 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어린 손자가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나왔죠. 정수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얹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엌 찬장 문을 열자 반쯤 남은 설탕통과 유리컵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맛은 밋밋했지만 입안에서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이장과 최명자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요. 어쩌면 너무 멀리 오신 거예요. 명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비둘기 한 쌍이 날아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정수는 낡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집을 청소함. 깨끗이 정리함. 주방에서 물이 잘 나옴. 글씨는 단정했고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에 정수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시끄럽네 그 말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에 누군가 작은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포장된 과일 상자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메모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복숭아 몇 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과일을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미정이겠지. 이름을 입 밖에 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체통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죠. 명예 이전 완료 통지서.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숨을 내쉬며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실내로 스며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빠져나가고 대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도시의 불빛이 창가에 반사되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속에 웃는 얼굴들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추석을 앞둔 아침, 김정수는 일찍부터 분식집을 닫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전을 부치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남편의 오래된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가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작은 상자를 챙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찬 몇 가지와 과일이 들어 있었죠. 오전이 지나자 아파트 단지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습니다. 정수는 두 손에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층수가 오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미정이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는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미정은 식탁 옆에 자리를 내어주며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을 덜어 아들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준호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을 채웠습니다. 한 잔만 하세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코올의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죠.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사돈 앞에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정은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정수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마음이지 돈이 아니에요.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시작하라고 준비한 거야.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왜요? 복수하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복수였죠. 잃은 걸 되돌려주면서 내가 편해지는 복수. 세 사람은 베란다로 나와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명절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손목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준호가 뒤따라 나오자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밥이나 먹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용서였습니다. 길가 가로수 아래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김정수는 새벽부터 분식집 앞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새로 단장한 간판에는 정순 밥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하루 전 리모델링을 마친 가게는 벽이 환해졌고 테이블마다 흰 국화가 한 송이씩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방 쪽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어 국물 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간이 딱 맞네요. 그녀의 표정엔 오래된 피로 대신 잔잔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죠. 최명자는 계산대에서 바쁜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반찬을 담으며 손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맛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덮어주는 듯 했죠. 오후가 되자 지역 방송국 촬영팀이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게를 열고 이제는 마을의 명소가 된 분이 계십니다. 조명이 켜지고 기자가 정순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대답했습니다. 사는 법을 다시 배운 것뿐이에요. 그 말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식당 앞에는 줄이 늘어섰고 근처 상인들이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주방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와 미정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챙겨 허리에 둘렀습니다. 준호는 서빙을, 미정은 반찬 정리를 도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정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결국 자리를 찾아가죠. 밤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해졌고 창문 밖엔 가로등 불빛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벽에 새겨둔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지난 시간을 담고 있었죠. 최명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형님, 내일은 좀 쉬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일도 해야죠. 사람이 일하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녀는 국자를 들어 냄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빛이 유리창을 스쳤고 그 빛에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며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두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조용히 말하며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간판이 가로등 아래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정순 밥상이라는 글자가 밤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가을의 바람이 시장 골목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정순 밥상 앞에는 손님들이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김정수는 가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최명자가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고 창가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오래전 봄의 진달래처럼 새 시작을 축복하듯 고개를 흔들고 있었죠. 정수는 테이블을 닦으며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추석 연휴 휴무 가족과 함께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세월의 굴곡이 그 짧은 문장에 다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마쳤어요. 준호가 들어오며 상자를 내려놓았고 그 뒤를 따라
윤미정과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할머니, 여기 너무 예뻐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정은 주방 쪽으로 다가와 도와드리겠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오늘은 쉬어. 다 준비됐어. 하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시장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트럭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에 고르게 비쳤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안하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손자는 두 팔을 벌리며 뛰어올랐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감사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걸을까?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시장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준호와 미정은 뒤따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시장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또 봬요. 정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햇살은 그 그림자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피는 거예요. 바람이 스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오후 세 사람의 발자국 뒤로 가을빛이 길게 남았습니다.